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은 6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아이를 잃어버릴 뻔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에야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지내지만 그때는 요즘처럼 더운 날 현관문까지 활짝 열어놓고 살면서 이웃집의 저녁 메뉴가 뭔지 다 알면서 살았죠. 28년 전에는 지금처럼 문 닫고 살면 이상한 집 취급을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그때 복도식 아파트에 살았던 터라 우리 아이는 복도에서 자전거도 타고 달리기도 하며 자랐습니다. 갓 3살 생일을 지낸 아이였기에 놀이터며 아파트 복도며 오다다다 달리기 일쑤였죠. 아무리 달래서 집에 데리고 가도 금방 나가 갸르르 웃으며 다니던 아이였기에 잠시도 한눈을 팔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옆집 아주머니께 저희 애 좀 봐주세요라며 부탁하면 흔쾌히 봐주시던 시기라 화장실에 후다닥 다녀오기도 했고요. 그런 환경이었기에 가장 가운데 있는 저희 집이 아이를 키우기 더 좋다는 생각을 하며 잘 이사왔다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저희 집과 같은 층 가장 끝집에 부부만 사는 집이 이사를 왔습니다. 나이는 저희 큰언니 정도 또래의 아내와 그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남편이 이사를 오는 날 분명 아이들 짐을 본 것 같은데 아이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 못할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별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때 둘째를 임신 중이기도 했고 아이가 워낙 활발할 때라 다른데 깊이 신경 쓸 여력이 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그 집은 여름인데도 문을 잘 열지 않고 저희가 그 끝집으로 갈 일은 거의 없었어요. 저희 아이가 웃으며 그쪽으로 달리길 잘했지만 곧 다시 돌아와 저한테 달려오곤 해서 별 신경을 안 썼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낮잠을 자는 사이에 저도 잠시만 눕고 싶어서 누웠다가 잠이 들었나 봐요. 눈을 떴을 땐 어느덧 해가 저물며 모울이 비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깜짝 놀라 문 밖으로 나가며 창현아, 창현아 라고 부르자 아이가 엄마, 여기 라며 웃으며 달려오더라고요. 그 끝집에서요. 제가 아이를 안으며 엄마가 자면 옆에 있어야지, 어딜 갔어? 엄마 놀랐잖아 라고 하자 그 집 아주머니가 나와 웃으며 저랑 있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과자 먹고 노래하고 놀았어요. 뱃속에 동생이랑 엄마 쉬라고 아이가 그랬나 봐요. 아이가 너무 착해요. 눈도 크고 라며 아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더라고요.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꺼림칙하게 느껴지는 게 내키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아이가 신세를 졌으니 너무 감사해요. 저희 아이가 개구쟁이라 보기 힘드셨을 텐데 고생하셨어요. 다음엔 그냥 저를 부르세요. 그러면 제가 얼른 나올게요.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고 아이에게도 인사를 시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여자의 어딘가 모르게 슬픈 표정과 우리 아이를 애틋하게 보던 눈빛이 떠올라 괜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창현아, 엄마 없을 땐 다른 아줌마 막 따라가면 안 돼. 그러다가 엄마 못 만나면 어떻게 해? 라고 당부했습니다. 근데 아이는 아줌마가 또 놀러 오랬어. 아줌마 좋아. 맛있는 과자도 많아. 라고 하면서 배시시 웃으며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를 붙들고 이야기해봤자 아이는 못 알아들을 것 같다 그냥 제가 더 주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무거워지는 몸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아이를 놓치곤 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아이와 낮잠을 잤는데도 아이는 의자를 케어 문을 열고 나가 옆집 아주머니 집이며 그 끝집까지 온통 돌아다녔습니다. 다른 아주머니들은 그럴 때마다 창현 엄마, 창현이 여기 있어 라며 저를 깨워주셨는데 유난히 그 끝집 여자는 아이를 데리고 보낼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한 번은 또 아이가 문을 열고 나가 바쁘게 아이를 찾아 나섰는데 끝집 여자가 나오며 아이가 잠이 덜 깨서 와서는 여기서 잠이 들었어요. 창현이 엄마, 몸도 무거운데 제가 좀 재우고 깨면 밥 먹여서 보낼게요. 라고 하기에 그렇게까지 신세를 질 수는 없어서 제가 데려갈게요. 감사해요.
다음엔 그냥 저를 불러주세요. 라며 억지로 웃으며 잠든 아이를 안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때도 제가 아이를 데려가는 것을 지켜보는 그 여자의 눈빛이 너무 아련해 누가 보면 마치 제가 그 집 아이를 데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옆집 아주머니가 저 집은 그렇게 애를 예뻐하면서 왜 애가 없는지 모르겠네. 창현이가 문 열고 나오면 아주 저 끝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창현아 이리 와 하면서 꿰어서 데리고 들어가더라니까. 처음에 이사와서는 문도 안 열어보더니 요즘은 창현이 나오는 시간만 기다리는 것 같아. 혹시 모르니까 창현이 단속 좀 해. 괜히 나까지 꺼림칙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부부만 사는 것도 그렇고 아이한테만 관심을 가지고 잘해주는 것도 계속 마음에 걸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더 신경을 바짝 세우고 현관문이 걸린 고리까지 걸고 낮잠을 자곤 했습니다. 고리를 풀지 못한 아이는 낮잠 후에 나가지 못했죠. 그러길 며칠을 지내고 아이와 놀이터에 갔다가 들어오는데 그 여자가 저희 집 문 앞을 기웃거리고 있더라고요. 저희를 보더니 눈에 눈물까지 고여서는 저희 아이에게 팔을 뻗으며 달려와 창현아, 아줌마 안 보고 싶었어 라며 안더라고요. 그런 여자를 아이도 자연스럽게 안으면서 좋아했고요.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으며 아이를 제가 안아 받으며 물으니 아이가 며칠 안 보이기에 혹시 무슨 일 있나 싶어서요. 저기 창현이 엄마, 내가 낯을 가리고 쑥스러움이 많아서 사람 사귀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나 이상한 사람 아니고 그냥 창현이가 너무 예뻐서 잘 지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경계하지 말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딱히 뭐라고 할 말이 없어 얼버무리며 그게 아니라 아이가 여기저기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래요. 라며 웃었더니 작은 상자를 내밀며 창현이 동생이 남동생인지 여동생인지 몰라서 내가 대충 샀는데 마음에 들지 모르겠어요. 아이들 보행기 신발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선물까지 내미는 그 여자를 제가 너무 경계만 한 건 아닌지 싶더라고요. 제가 아이 넘치는 체력을 따라잡지 못하다 보니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가 심했던 건 아닌지 싶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간 다른 집들과는 그렇게 지내는 건 일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유난히 흔한 자전거 도둑도 없는 동네였기에 편하게 마음 놓고 지냈었거든요. 그 끝집에 사시던 할머니가 아들네 집으로 가시기 전에 지금보다 더 나가서 물도 얻어 마시는 아이에게 고맙습니다라고 인사시키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냈었는데 괜히 유별나게 굴면서 사람을 의심했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이웃이 되었으니 믿고 잘 지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안해요. 제가 배가 불러오니까 예민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아이 낳을 때 되면 애 엄마들 그렇잖아요. 오해 마세요. 괜히 아이가 귀찮게 할까봐 조심한다는 게 그랬어요. 라며 그 끝집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끝집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괜찮으면 창현이 목욕하고 나서 집에 데리고 와요. 내가 간식 좀 해줄게요. 내가 전에 유치원 선생님이었거든요. 아이들하고 하면 좋은 놀이랑 간식이랑 너무 많이 하는데 창현이랑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라면서 웃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며 아이를 씻기고 그 집으로 놀러가는 것을 시작으로 아이와 저는 그 끝집에 자연스럽게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편하게 드나들다 보니 다른 집 아주머니들도 경계를 푸시고 자연스럽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고 가길 2달 정도 되었을 때 날도 제법 쌀쌀해지고 날도 빨리 지기 시작하면서 아이와 놀이터에서 일찍 들어오곤 했습니다. 아이는 더 놀고 싶다고 떼를 썼지만 그날따라 집에 해야 할 일들이 있어 아이를 달래 집으로 돌아왔죠. 제가 간식을 챙겨주려고 주방에서 과일을 손질하고 있는 사이 아이 소리가 들리지 않아 돌아보니 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관의 신발도 그대로인데 아이만 보이질 않더군요. 현관문은 활짝 열려 있었어요. 깜짝 놀라 문 밖으로 나가 보았지만 닫힌 문들만 보일 뿐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끝집에는 있겠지 싶어 끝집 문을 두드렸는데 그 집 아저씨가 나와
와이프가 친정에 가서 밤에나 온다고 아침에 나갔는데 무슨 일이시죠? 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혹시 몰라 창현아 라고 불렀지만 아이의 대답은 없었고 애가 탔습니다. 얼른 계단을 따라 내려가며 아이를 찾았지만 아이는 보이지 않았고 놀이터에도 아이는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유괴의 여지가 있으니 연락을 기다려보자는 경찰의 권유에 따라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사라졌다는 소식에 서둘러 집으로 와 온 동네를 다시 다니며 찾았지만 아이는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눈물만 흘렀죠. 경찰이 혹시 몰라 아파트를 돌며 각 집을 다 살펴보았지만 어디서도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내복바람에 신발도 신지 않은 아이가 멀리 갈 리 없고 문도 잠그진 않았지만 닫고 있었는데 소리도 없이 아이가 따라 나섰다는 건 면식범일 확률이 높다고 하더군요. 그때 끝집 여자가 머리를 스쳤습니다. 밤이 늦은 시간인 걸 알면서도 다시 그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혹시 언니 왔어요? 라고 물으니 그 여자가 나와 무슨 일이야? 라는데 분명 경찰들의 탐문과 제가 찾아갔다는 그 여자의 남편 말을 전에 들었을 텐데 너무 모른 척하기에 언니, 우리 창현이 못 봤어? 내가 간식 준비하는데 애가 신발도 안 신고 없어졌어. 라고 물으니 오늘 내가 친정 다녀오느라 집에 늦게 왔어. 이 녀석이 어딜 갔을까? 곧 나타날 거야. 걱정 마. 몸도 무거운데 라면서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더군요. 이상했습니다. 아이가 돈을 목적으로 하는 유괴를 당한 거면 협박 전화라도 와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요. 경찰들도 돌아가며 연락이 오면 다시 연락 주시라고 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계속 그 끝집 여자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밤을 새며 그 여자가 어디 갔는지 문을 살짝 열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혹시나 전화가 오진 않을까? 긴장을 놓지 않았죠. 그러고 있는 저를 남편은 괜한 사람 잡겠다고 짐 빼지 말고 좀 자. 그래야 창현이 찾을 때까지 버티지. 홀몸도 아닌데 영혼 없이 말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이 야속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아이를 지키지 못했는데 원망하지 않아주는 것만으로 고마워 별말 없이 그저 제 자리를 묵묵히 지켰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첫 차가 다닐 때쯤 되니 그 끝집 여자가 집을 나서더군요. 그 여자가 계단을 내려갈 때쯤 저도 그 여자를 따라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제법 쌀쌀해진 덕에 으슬으슬 추웠지만 그 여자를 놓치면 아이를 영영 찾지 못할 것 같아 조심스럽게 그 여자 뒤를 밟았습니다. 그 여자가 탄 버스를 타면서도 조심조심 혹시나 들킬까봐 몸을 숨기느라 사람들 사이에 숨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다행인지 그 새벽에도 버스를 타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임신을 해 배가 부른 여자가 그러고 누군가를 쫓는 일은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주위를 살피지도 않고 가방에 뭔가를 잔뜩 챙겨서는 기분 좋은 얼굴로 가느라 제가 쫓아가는 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그 여자는 어느 주택으로 들어서더니 곧 그 집에서 싸우는 소리같이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고요한 새벽이라 너무 선명하게 아이 데려다 주라고 너 이러다 큰일 나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머리가 아득해지며 근처에 공중전화로 달려가 명함을 받았던 경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이 찾은 것 같다고요. 경찰이 자신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기다리라고 신신당부를 해 기다리면서도 아이의 안전이 걱정되어 마음이 초조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집 문을 두드리고 말았습니다. 언니 우리 창현이 여기 있지 언니 문 열어 언니라고 소리치며 문이 열리길 기다렸지만 한동안 아무런 답이 없더군요. 그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도착한 경찰이 문 여세요. 경찰입니다. 문 안 여시면 문 뜯고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자 문이 열리더라고요. 열리는 문을 비집고 들어가 보이는 방문마다 열어가며 아이를 찾았습니다. 안방 문을 열었을 때 잠이 든 아이를 끌어안고 울고 있는 그 여자가 보였습니다. 아이 줘 우리 창현이 내놔라고 하자 얘 창현이 아니야.
우리 세훈이야, 너는 뱃속에 애도 있으면서 왜 나한테 애를 뺏어가려고 그래, 하지 마라며 울더군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어 그 여자를 보고 있는데 경찰이 다가와 제가 아이를 안을 수 있도록 돕자 큰 소리로 엉엉 울면서 안 돼, 하지마, 안 돼라며 소리치더라고요. 그 소리에 잠이 깬 아이가 엄마, 아줌마가 숨바꼭질하자고 해서 숨었는데 왜 이제와 저를 와락 안더라고요. 이제 아이를 찾았다는 안도감과 그 여자에 대한 두려움이 겹쳐지며 저도 눈물이 나더라. 집으로 돌아가는 경찰차 안에서 손이 벌벌 떨리는데도 아이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은 아이를 받아안고는 장현아, 아무나 따라가면 어떻게,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라며 아이를 나무라더군요. 그러자 아이는 아줌마가 숨바꼭질한다고 그래서 숨어서라며 울더군요. 그런 아이를 다시 안으며 창현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 탓이야, 엄마가 너무 늦게 찾아서 미안해, 아줌마가 우리 창현이 놀리느라 멀리 데려갔대, 이제 괜찮아, 왔으니까 됐어라고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거봐, 아빠는 알지도 못하면서라며 제 품으로 파고들더군요. 남편은 그런 저와 아이를 보고 한숨을 쉬더니 허어 웃더라고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위해 출석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갔더니 그 여자는 넋이 나가 대답도 못하고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더군요. 그 여자의 남편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고 살겠습니다. 제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라며 빌더군요. 경찰은 전에도 이분이 아이를 유인하고 돌려보내지 않아 신고됐었던 전적이 있더라고요. 정신과 진단도 받아오셔서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것 같아요. 이웃 간에 이런 일이 있어 안타깝긴 한데 무슨 사연인진 몰라도 아주머니가 저러니 저 아저씨도 고생하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조사를 받고 경찰서로 나오는데 그 여자 남편이 다시 저를 따라와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제 잘못입니다. 이제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저희 아내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간 가까이 지내셨으니 아시잖아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이사 가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선처를 부탁드려요, 울더라고요. 그런데도 아이를 생각하면 참을 수 없어 지나쳐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저희 아이에게 진심으로 잘해준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옆집에 맡긴 아이를 찾아 집으로 가는데 엄마, 그런데 아줌마 안 와? 그때 술래잡기 할 때 잡혀서 못 오는 거야. 나 아줌마 좋은데 라고 하는 아이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제가 착각했어요. 아이를 맡겨놓고 깜빡했는데 그 언니가 일이 있어서 아이를 친정에 맡겼다가 데리고 오려고 했대요. 죄송합니다. 신고 내용을 변경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차마 그간의 정 때문에 온전치 않은 사람을 교도소에 보낼 수는 없겠더라고요. 아이에게 나쁘게 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그 여자 남편은 장난감과 간식을 잔뜩 사들고 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정말 감사합니다. 아내는 당분간 친정에서 지내고 저희는 집이 나가는 대로 이사 가겠습니다. 아이가 잘 자라길 멀리서 기원하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라며 고개를 몇 번을 숙여가며 사죄를 하더라고요. 이 남자는 무슨 잘못으로 이런가 싶기도 하고 어쩌다 정신을 놓은 여자를 저렇게 붙들고 있나 싶어 얼른 가보세요. 저희 애가 자서요. 가져오신 간식이랑 장난감은 잘 전달할게요. 라고는 들어왔습니다. 워낙 문제가 없던 동네라 그 사건은 한동안 큰 이슈였습니다. 저는 아이가 괜히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30분 거리인 제 친정 가까이로 이사를 갔습니다. 둘째가 태어나면 친정엄마가 오시기로 했었는데 그 핑계로 그냥 이사를 가버렸죠. 오히려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곳이 가까이 있다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게 이사를 간 후 저희는 그 일을 차츰 잊어갔습니다. 개구쟁이 아이는 점점 차분해지더니 참 착하게 잘 자랐습니다.
한 번도 속 썩이는 법 없었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는 아이였죠. 공부를 매우 뛰어나게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뒤처지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의 실력은 되었기에 서울 안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나름 과외 아르바이트도 다니고 방학이면 외국 여행도 다녀오고 하며 번듯한 성인으로 자랐습니다. 혹시나 제가 아이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걱정할 때도 있었는데 오히려 아이가 먼저 다가와 엄마 나 때문에 속상했죠.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마음 풀어요. 라며 안아주고는 제 방으로 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가끔 귀한 저 아이가 제 품에 없었다면 어쩔 뻔했나 하는 생각을 하면 괜스레 눈물이 고일 만큼 애틋한 아들로 자랐죠. 아들은 키워놓으면 애인 같다고 하잖아요. 꼭 그랬습니다. 남편은 가끔 저 자식은 지 엄마만 챙겨 어이 딸 아빠랑 데이트하자 하면서 질투하는 척하곤 했습니다. 그럼 아이는 더 보란듯이 여동생인 둘째에게 엄마에게 좀 더 잘할 순 없니? 너는 엄마가 우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 안 보여? 아빠는 제가 소주 사드릴게요. 라며 웃곤 했습니다. 아이가 있어 집에 웃을 일이 생기곤 했습니다. 물론 둘째인 딸도 제 오빠 닮아 참 착하고 예쁘게 잘 자랐습니다. 한 번도 대들거나 큰 소리 내지 않고 부모인 저희들과 잘 상의해 본인의 목표대로 잘 나아갔고요. 주변에서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다들 칭찬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제 자부심이자 자랑으로 잘 자랐습니다. 둘 다 괜찮은 직장에 자리를 잡고 바쁘게 지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의 잠자는 허둥지둥 출근하는 모습, 늦게 퇴근해 거실에서 맥주 한잔 하는 모습만 겨우 보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바쁘니 괜히 마음이 울적하고 외로울 때도 있었지만 아이들은 그런 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밤에 산책도 함께 가주고 맥주 마실 때 같이 먹자고 꼬이기도 하고 작은 선물도 해주곤 했습니다. 두 녀석이 번갈아 가면서요, 아마도 저희들끼리 이야기를 미리 해순번을 정했을지도 모를 일이긴 했습니다. 남편은 내 순서는 언제 오는 거야? 나도 좀 챙겨요 라면서 너스레를 떨며 나가기가 일쑤였죠. 남편도 한통 속일 거라는 게 제 생각이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그저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아이가 엄마 내가 나이에 비해 늙어 보여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 누가 그래라며 물었더니 아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겼는데 나보고 늙어 보인대 나랑 2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더 들어 보인다고라고 묻더군요. 사람 마음이 통하면 그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2살 차이인데 그런 말을 해 너가 좋아하는 걸 알고라며 웃었더니 몰라 아직 말 안 했어. 그런데 참에 예쁜 것보다 착해 같은 회사인데 일도 잘하고라며 웃더군요. 아이의 나이가 30대 중반에 다다랐으니 이제 슬슬 짝을 데리고 왔으면 싶었는데 아이가 먼저 이야기해주니 안심이 되면서 괜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 보인다고 했다고 하니 혹여나 차이지는 않을까 싶기도 했고요. 저희 아이가 먼저 좋아한다고 하니 그쪽에서 싫다고 하면 그만이니까요. 그래서 먼저 잘해줘. 너희 아빠가 엄마 처음에 꼬일 때 그랬어. 엄청 잘해주더라. 너가 엄마한테 하는 것처럼만 하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다정한지 알면 그 아가씨가 먼저 좋아할 텐데 라고 하며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혹시나 싶어 아이의 동태를 살피곤 했죠. 그러는 사이 딸아이는 제 오빠랑 벌써 이야기를 끝냈는지 저에게 엄마 이제 큰일 났네 애인 뺏겨서 오빠 여자친구 생겼대요 웃더라고요. 옳다구나 싶더라고요. 솔직히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있었지만 아이가 좋은 사람 만났다니 좋았습니다. 얘 너도 얼른 사람 좀 만나. 큰일은 무슨 너희 오빠 좋은 사람 만났다는데 얼마나 다행이니. 너희 오빠 같은 남자가 어딨니. 너가 먼저 결혼하는 것도 나는 찬성이다. 라며 웃었습니다. 참나. 얘기가 왜 그렇게 흘러가. 나도 나 좋다는 사람 있어. 내가 튕기느라 그랬지라며 웃는 딸아이의 말을 뒤로하고 방으로 들어와 남편에게 전화해 우리 아들 연애 시작했대요. 전에 말한 아가씨랑 잘 됐나 봐요. 라며 웃었더니 그랬대. 자식 마마보이라 차일 줄 알았더니 잘 꼬였네. 소주 사다 말라고 해야겠다며 웃더라고요. 남편의 목소리에서 좋아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결혼을 다들 늦게 한다고 해도 이 아이 다 아무 생각이 없어 보여 내심 초조해 했거든요. 친구들 자식들은 하나둘 청첩장을 내미는데 나름 잘 키웠다고 자부한 아이들이 결혼의 결자도 내밀지 않으니 그럴 만도 했죠. 다들 듣기 좋으라고 으이그 그 집은 무슨 걱정이야 학벌 좋고 직장 좋은데 고르느라 안 가나 보지라며 위로를 하곤 했지만 저희 부부는 괜히 찔려서인지 뜨끔할 때가 종종 생기던 찰나였기도 했고요. 그렇게 아이는 점점 연애하는 티를 내더니 엄마 나 그때 말했던 아가씨 인사시키고 싶은데 시간 어떠세요? 라고 하더군요. 없는 시간도 내야지 아버지한테도 골프 약속도 다 취소하시라고 하게 데리고만 와 집은 불편한가 어디 식당에서 만날까라며 물었더니 아유 우리 엄마 나보다 더 들떴네 이럴 거면 더 일찍 엄마 음식하기 힘드시니까 엄마 좋아하시는 일식집 예약할까라며 웃는 아이를 보자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다 좋아 아버지께 너희가 좋은 시간 말씀드려 어떤 아가씨이기에 우리 아들이 홀딱 반했을까? 너무 궁금해라고 말하는데 마음속 깊이에서 기대감이 막 생겨나더라고요. 아이가 너무 편하게 웃어서요. 얼마나 확신을 가지면 저럴까 싶어 진짜 좋은 사람인가 보다 싶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그 아가씨 만날 날만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아가씨는 정말 아이의 말대로 참했습니다. 얼굴도 오밀조밀 예뻤고 말도 예쁘게 잘하더라고요. 아이가 좋다고 한 아가씨라서 그런지 한눈에 저도 좋았습니다. 남편도 아가씨가 하는 말에 깔깔 웃어가며 좋아하더군요. 그 아가씨가 긴장한 듯하면서 예의 바르고 똑 부러지게 잘하더라고요. 너무 예쁘다 우리처럼 나이 많은 사람들 맞추기가 힘들 텐데 고마워요. 우리 아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잘 지내주고 더 좋은 인연이 되면 우리는 너무 좋겠어라며 웃었더니 저희 부모님이 어머님 아버님보다 연세가 많으세요. 제가 좀 늦둥이라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빠가 잘해줘서 제가 감사하죠. 라며 얌전히 웃는데 우리 아들이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기분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아이에게 들어보니 그쪽 집에서도 우리 아이를 반기시면서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괜스레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운 아이긴 했지만 괜히 아가씨 부모님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싫다고 하진 않을지 더 나은 짝을 기대하다 실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진 않을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반겼다고 하니 아이에게 얼른 이야기 잘해서 날 잡아봐 우리야 다 준비해 뒀으니까 걱정 말고라고 하자 엄마 그런 것도 준비해 놨어라며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너랑 효진이 결혼할 때 주신다고 오피스텔 하나씩 해놓으셔서 그래도 사업하시는데 자식들 결혼해서 살 데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면서 너희 회사도 가까워라고 했더니 아이 얼굴에 화색이 돌더라고요. 그러면서 말로는 아유 뭘 그렇게 무리하셨어요. 나 그래도 좀 모았어. 1억은 될 걸 효연이가 반반 결혼하고 싶다고 그래서 1억씩 모아서 결혼하기로 했어요. 뭐 엄마 아버지가 주고 싶으시면 주셔도 좋고요. 라고 하면서 웃는데 이제는 제 품 안의 자식이 아니구나 싶어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더 기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 아쉬움이 달래지더라고요. 딸아이는 곁에서 나는 8천 정도밖에 못 모았는데 오빠 어떻게 1억이나 모았어? 맨날 나보고 맥주 사라고 할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오빠 장가 가면 나도 돈 더 많이 모아야겠다. 엄마 근데 어디 오피스텔이야 그냥 내가 미리 가서 살면 안 되라며 웃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전까지는 절대 분가 안 돼 너희 아버지 신념이야 어떻게 키운 자식들인데 가정 꾸리기도 전에 내보내냐고 하시더라 마누라 고생하는 건 안중에도 없으시다 그러니까 얼른 시집가 결혼할 때 꼭 거기서 안 살아도 팔아서 보태줄 테니까. 거기 살 때보다 꽤 올랐다더라라며 웃었습니다. 아이들은 조금은 안심이 되는지 표정이 밝더라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니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큰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쯤 되었을 때 남편은 다니던 회사에서 나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법 수완이 좋았는지 일은 잘 됐고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사더니
아이들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는 그 오피스텔을 일식 매입해 아이들 명의로 일식했다며 뿌듯해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항상 가정적이고 저도 잘 위해주는 남편 아이들까지 잘 챙겨주어 저 역시 뿌듯했고요. 아들이 저희 아버지만큼만 자신의 안사람을 위하며 살길 바랐습니다. 딸아이는 남편 같은 남자를 만나길 바랐고요. 남편은 생전제 탓이나 원망하는 법 없이 든든히 제 편인 사람이라 항상 힘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 다 저희 가족처럼 무난히 행복하길 바라고 바랬습니다. 아픈 기억이 있긴 했지만 저희 가족 그동안 참 행복했기에 잊어버리고 살아왔거든요. 저희 아이들 건강하고 착하게 크는 거 보는 재미에 세월이 이렇게 흐른지도 모르게 나이가 먹었고요. 시댁 어른들 친정 부모님 돌아가실 때 빼고는 크게 슬픈 일 없이 서로 위하고 챙기며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앞서 말한 대로 기대 이상으로 잘 자라주었기에 저희의 노후도 역시나 그렇게 평탄하기만 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짝이 얼른 지어지길 바란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아이에게 좋은 짝이 생기니 절로 콧노래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첫 인사를 한 아가씨는 종종 집으로 놀러와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는 했습니다. 어려운 걸음인 걸 아는데 고마운 마음에 올 때마다 신경 써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반갑고 좋기는 한데 혹시나 싶어 신경을 더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와서 얼굴 비춰주니 좋더라고요. 아이도 고마워하는 눈치이고요. 그런데 어머님 이제 제가 오면서 뭘 좀 사올까 봐요. 어머니 너무 고생하셔서 제가 오기가 부담돼요. 어머니 힘드시죠? 라며 효연이는 제 어깨를 주무르기도 하고 한사코 말리는 설거지를 저희 아이와 하면서 저를 식탁에 앉혀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살갑게 다가오려는 효연이의 노력에 저는 더 좋아져 효연이 온다고 하면 나는 너무 좋아 뭐 더 해줄까 고민하는 게 힘들긴 한데 그래도 좋아 그렇게 예쁘게 잘 먹는 왜 살이 안 찔까 그래서 회사 일하기 안 힘들어 우리 보약 먹을 때 같이 먹을래라며 물었더니 어머니 저 한약이라면 너무 많이 먹어요. 저희 엄마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해주시거든요. 전에는 2번씩이었는데 제가 말리고 말려서 이 제 1번이에요. 마음만은 감사해요. 활짝 웃는 효연이의 얼굴이 좋았습니다. 사랑받고 잘 자랐구나 싶어 너무 예쁘고 좋더라고요. 제 딸아이와 동갑인데도 더 차분한 분위기에 너무 곱고 예뻤습니다. 그러더니 저희 부모님이 만나 뵙고 싶다고 하시던데 어머니는 어떠세요? 라며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어머나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너무 좋지 부모님께 편하신 때랑 편하신 장소 말씀해 주시면 예약하겠다고 말씀드려라면서 손뼉까지 쳤습니다. 너무 반가운 소리였으니까요. 그런데 제 반응에 효연이는 웃고 저희 아이는 거봐 우리 엄마 엄청 좋아할 거라고 했지 엄마 내가 그래서 일부러 효연이한테 직접 말하라고 했어. 엄마 이러실 것 같아서라며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좋아하더라고요. 남편도 거실에서 듣더니 아빠 옷 사러 가야겠다. 뭘 입어야 사돈 어른들이 마음에 드시려나 아버님이 어떤 스타일로 옷을 입으시니 거기에 맞춰야지 나도 좋게 보실 것 아니야. 라며 농담을 하더라고요. 처음 효연이를 만났던 날보다 더 긴장되더라고요. 제 나름의 로망이 있었거든요. 사돈들과 명절에 같이 여행도 가고 종종 저녁 모임도 하고 손주들도 돌아가며 같이 봐주고 하는 그런 거요. 효연이가 외동딸이라고 할 때도 그 로망 때문에 더 마음이 가기도 했습니다. 남편하고도 종종 이야기 나누던 바람이라 이제 이루어지겠구나 싶어 소풍 가기 전날에 아이처럼 설렜습니다. 딸아이는 엄마 나는 여행 갈 때 같이 데리고 갈 거야. 라며 묻고 보기에 너도 아빠 같은 남자 만나 그리고 우리 같은 시부모님 만나면 가능하지 않을까? 라며 놀리듯 말했더니 효연 씨는 좋겠네요. 우리 아빠 같은 오빠랑 우리 부모님을 시부모님으로 만나서요라며 볼멘 소리를 하는데 저희 모두 크게 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은 거의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효연이 부모님이야 30 넘게 곱게 기른 외동딸을 시집 보내시려니 얼마나 마음이 헛옷하실까 싶어 제가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름 혼자 마음을 다잡고 다짐을 한 것이죠. 귀한 남의 집 딸 대접하며 살라는 시어머니의 살아생전 말씀처럼요. 그래서 제가 받은 사랑만큼만 돌려주자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장소는 아이들 회사 쪽에 괜찮은 한정식집으로 잡았죠. 둘 다 한 회사를 다니다 보니 그 편이 좋겠더라고요. 아들과 저희 부부는 식당 입구에서부터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평소와 달리 말도 없이 들어갔습니다. 효연이는 먼저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다는 말만 들었는데 그렇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예약자 이름을 말하고 예약된 방 앞으로 가면서도 한마디도 못했던 것 같아요. 종업원이 문을 열어줘 방으로 들어가면서는 웃으려고 애를 썼죠.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도 정신이 1도 없어 어떻게 대화를 하나 싶었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고개를 들어 효연이 부모님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쿵하고 떨어지는 게 느껴지더군요. 순간적으로 말도 안 나오고 등 뒤에서는 진땀이 흐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여자와 그 남편이었습니다. 우리 창현이 납치했던 그 끝집 여자요. 머릿속이 뒤죽박죽이고 어떻게 표정을 관리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도 못하겠고요. 그 사람들은 제가 누군지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한다기엔 너무 밝게 웃고 있었거든요. 남편 역시 기억 못하는 것 같았고요. 제가 잘못 본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자리가 파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겨우 만남을 마치고 아들에게 창현아 효연이한테 혹시 부모님이 전에 마전동 사셨는지 물어볼래라고 했더니 거기 우리 복도식 아파트 살았던데 아니에요. 사진에 나 막 뛰어다니고 거긴 왜요 본 것 같아요. 라면서 효연이에게 전화해 묻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서 한 6개월 정도 사셨다는데 엄마 아시는 분이에요. 장모님이랑 이라고 묻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그제야 제 낌새가 이상했는지 무슨 일이야 생전 그 동네 이야기 안 하더니 왜 그래라며 묻더라고요. 그 여자잖아요. 못 알아보겠어요. 그 여자예요. 우리 창현이 훔쳐가려고 했던 그 여자라고 말하는데 그간 감춰왔던 두려움이 다시 돌아오며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울자 당황한 아이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누가 날 훔쳐가라고 물으니 남편이 착잡한 표정으로 집에 가서 다시 이야기해라더니 제게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방으로 들어가 누웠고 거실에서는 남편과 아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좀 더 진정하려고 노력했지만 손이 벌벌 떨리고 눈물이 계속 참아 나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다 들은 아들은 한참 뒤에 방으로 들어오더니 엄마 확실해요. 그 동네 살았어도 헷갈릴 수 있잖아. 라며 다시 일 번하긴 하는데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효연이를 그 여자가 낳았다면 저처럼 임신 중이었어야 했는데 그때 그 여자는 임신 중이 아니었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딸과 동갑인데 저희 딸은 11월생이거든요. 효연이는 7월이 생일이라고 했고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효연이를 그 집에서 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효연이도 유괴의 피해자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에게 창현아 아무 소리 말고 효연이 지금 건너오라고 해 너가 데리러 가 이라며 제가 서두르니 아이는 놀라더니 효연이에게 연락하며 나가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효연이까지 불러서 뭐 하려고라며 묻기에 생각해봐요. 우리 미애랑 효연이랑 동갑의 효연이가 생일이 더 늦은데 그때 그 여자 임신 중 아니었잖아요. 효연이도 어디서 유기한 게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어떻게 둬요 아유 불쌍해 알면 얼마나 놀랄까라며 저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효연이와 들어서면서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까 뭐가 안 좋으셨어요? 표정도 너무 안 좋으셔서 걱정했는데 오빠한테 오면서 대충 들었는데 저희 엄마가 무슨 실수하신 거예요? 라며 효연이가 울더라고요.
그래서 효연아 그때 너희 엄마 임신 중이 아니었어. 내가 미애를 임신 중이었는데. 너희 엄마는 임신 중이 아니었어. 혹시 너 입양됐니라고 물었더니 아니요. 제가 회사 들어가면서 가족증명서 뗐을 때 그런 기록은 없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잘못 아시는 것 아니에요. 라며 묻더라고요. 너희 어머니 성함이 김미옥씨 맞지? 내가 그 이름을 어떻게 잊겠니? 봐라 너 부모님 얼굴도 안 닮았잖아. 친자 확인부터 하자. 확인하고 결과 알 동안 우리 집으로 와 있어. 그런 집에 너가 있는 거 너무 마음 아파라며 제가 손을 잡고 이야기했더니 어머니가 원하시면 제가 친자 확인할게요. 친자인 게 확인되면 저희 엄마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름까지 똑같은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게요라며 표현이도 넋이 나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안 그랬겠습니까? 평생 부모라고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한 것 같을 텐데요. 효연이는 엄마라는 그 여자의 칫솔과 머리카락을 가지고 짐을 싸서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는 출장이라고 말하고 왔다며 기가 죽어 있는데 너무 안쓰러워 마음이 아팠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서연이는 불안해하면서도 저를 달래기 위해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친자불일치라고 나오자마자 저희 엄마 저를 위해서라면 정말 뭐든지 다 했어요. 이런 건 상상해 본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라며 엉엉 울더군요. 그렇게 우는 효연이를 안아주며 저 역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경찰서로 가자. 그 사람들은 그냥 두면 안 돼. 내가 너 생일쯤 해서 뉴스 찾아보니 여아 실종 사건이 몇 개 되더라. 알아보면 친부모님 찾을 수 있을 거야. 표현이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유전자 검사지를 가지고 신고를 하니 경찰들도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효연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부끄러워하고요. 아이를 이렇게 만든 그 여자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신고를 하고 돌아가고 얼마 뒤 그 여자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표현이에게 전달되었다며 같이 경찰서에 가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증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경찰서에서 만난 그 여자는 효연아 이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왜 너 엄마가 아니야? 라며 다가와 안으려 하자 효연이는 고개를 돌리며 제 뒤에 숨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주저앉아 통곡을 하며 표현아 엄마야 왜 그래라며 울더군요. 그래서 나 모르겠어요. 우리 창현이도 진짜 다신 안 그러고 산다더니 이게 뭐예요? 라며 제가 막아섰죠. 그러자 한 여자가 어디선가 달려나와 그 여자를 감싸며 이 사람 효연이 엄마 맞아요. 진짜예요. 라며 울부짖더군요. 그 뒤에는 그 여자 남편이 서 있고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한다면서요. 당신 아내가 그래도 당신은 그러지 말았어야지라고 소리쳤더니 그 여자를 감싸 안았던 여자가 제가 키우라고 줬어요. 진짜예요. 라며 울더군요. 경찰들이 말리고 진정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나타난 여자는 말도 못하는 그 여자를 두둔하며 이 사람 애엄마 맞아요. 비록 낳지는 못했지만 진짜 엄마예요. 효연이 친부모가 아이 출생 신고도 하기 전에 사고로 죽었어요. 라며 울더군요. 경찰이 울지만 마시고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라고 하니 겨우 정신을 가다듬은 여자는 제가 데려다 준 게 맞아요. 효연이 친부모가 출생 신고하러 가면서 아기를 저에게 맡기고 가다가 음주운전 차의 사고로 그 자리에서 죽고 효연이를 데려가겠다는 일가친척이 안 나타나니 이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뱃속에 아이를 잃고 정신이 온전치 않다가 겨우 정신 차린 이 친구에게 맡기면 잘 키워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데려다 줬어요. 이 친구 진짜 열심히 딸 키웠어요. 라며 다시 울더군요. 그러자 효연이 아버지는 맞습니다. 당연히 어머님 저희 그 이후에 치료받고 정신 차려서 시험관이라도 해 다시 아이 가지려 했어요. 그런데 효연이가 오고 나서는 그런 생각도 없이 효연이만 보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 그때 제정신이 아니라 창현이도 정말 자기 아인 줄 알고 그런 거였어요. 내일 저에게 죽은 아이가 살아서 저 집에 있는 것 같다고 할 때 제가 확실히 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랬던 겁니다. 치료받고 표현이 만나고는 다시 정신 차리고 열심히 아이 키우며 잘 살았습니다.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라며 제 손을 잡고 애원하듯 울더군요. 경찰도 사실관계를 여기저기 확인해 보더라고요. 기다리는 동안 효연이 엄마는 유치장에 갇혔고 저와 효연이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효연이 아빠와 여자는 초조한 듯 종종거렸고요. 경찰은 조사를 마치듯 이 여자분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친부모님 사망사고 사실도 확인이 되고요. 이 여성분은 효연씨 친부모님의 여형제시네요. 전에 그 신고 부부는 착각하셨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었나요? 라고 묻더군요. 온몸이 빨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끄러움에 어쩔 줄을 모르겠더군요. 효연이 부모님과 효연이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일을 크게 해 모두가 곤란해졌으니 그 어떤 걸로도 보상은 안 되겠지만 사과부터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효연이 엄마가 절 일으키시면서 아니에요. 제가 사과를 했어야죠. 그리고 우리 효연이 그렇게 아껴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었으면 그렇게 못 하셨을 거란 거 알아요. 그냥 결혼만 깨도 되는데 저희 효연이가 혹시나 아픈 일 겪었을까? 봐 걱정해 주신 거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창현 엄마 마음 좋은 건 내가 알 줄 아며 울더라고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아니에요. 내가 너무 경솔했어요. 죄송해요. 너무 잘못해 서연아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너가 너무 상처받았어. 미안해라며 울었습니다. 서연이는 아니에요. 어머니가 곁에 계셔 주셔서 얼마나 든든했는데요. 엄마 미안 미리 말해줬으면 좋았잖아. 내가 바보야 미안해라며 울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각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창현아 엄마가 미안해 어쩌니라며 아이에게도 사과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아니에요. 엄마 같은 일을 겪으면 누구라도 그렇게 해 엄마 잘못이 아니야. 효연이랑은 생각 좀 해보자고 했어요. 너무 걱정 마 저를 오히려 달래더라고요. 너무 괴로운 날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받으니 창현이 엄마 나예요. 효연이 엄마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시작한 통화 끝에 저희는 서로를 이해하고 아이들의 연을 이어주기로 했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게 하길 원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돈이 되어 가끔 만나 밥도 먹고 술도 마시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여행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긴 하지만 곧 태어날 손주와 함께 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 딸 쌍둥이라는데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사돈들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인연이라는 게 저희처럼 정말 말도 안 되게 얽히고 설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 쉽게 악연을 만들지 마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의 뒷날이 평화롭겠죠. 저희 가정은 계속 행복하게 살려고 해요. 덕담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긴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